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얼마 전에 고령 운전자가 몰 차량에 치여서 다리를 절단할 위기에 놓인 피해자가 고령 운전의 자격을 강화해달라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고령 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상당히 깊습니다. 오늘 그 고민의 일단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말씀 나눠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JTB 뉴스에서 고령 운전과 관련해서 뉴스 리포트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짧게 요약해서 화면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한켠에 공기를 불어넣어 만든 소형 물놀이장. 난데없이 승용차 한 대가 올라서 있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애기들 다 스치고 가버렸어. 한마디로. 방송국 가보니까는 애기 한 명 깔려가지고 여럿이 들어가지고는 애기 한 명 꺼냈어. 이 사고로 물놀이를 하던 아파트 내 어린이집 원생 12명 가운데 2살 배기 등 원생 4명과 보육교사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40년 운전 경력의 82살 할머니. 주차를 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담벼락으로 갑자기 돌진하고 출구를 착각해 고속도로 20km를 역주행, 그리고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덮치는 사고까지 올 드러난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운전대를 잡은 이가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나서야 관계기관도 대책 꾸리기에 부심입니다. 면허증 자진 반납 캠페인의 한계를 교통비 지원 등의 제도로 메우겠다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1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납을 유도하기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대체 교통편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데다 생업수단으로 차가 필요한 농촌에선 더 그렇습니다. 반납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여기 버스도 하루에 4번뿐이 안 들어와요, 여기. 그러니까 아주 힘들지. 이거 읍내만 나가려도 여기서 4km, 5km 정도 되는데. 실제 이미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정읍에서 최근 2달간 면허증 반납은 60명에 그쳤는데 그나마 도심에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전주 개인 택시 조합에서 유만생 부조합장님 나와 계신데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에서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예, 전주의 개인 택시 조합원은 2,337명입니다. 예, 대략 한 2,300명 예. 수준이군요. 그중에서 65세 이상 하면 보통 노인으로 치는데 그런 연세에 되신 분들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65세 이상이 한 65% 됩니다. 65%요. 예. 상당히 생각보다 좀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이 고령 운전자의 대책 마련할 때 상당히 좀 민감하게 조금 반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간이 풀장 같은 그런 사고, 젊은 사람들도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고령 운전자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고령 운전이라는 점에 저렇게 좀 초점을 맞춰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조금 불편하신 감도 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그 영업이 사업용이기 때문에 일단 고령이라고 들어가면은 우리 개인 택시에게 많이 침체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가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60대부터 고령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지금 우리 업계에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강숙 부장님도 그 노인복지관에 계시는데 여러 이제 어르신들과 많이 접촉하실 기회가 좀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도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이라고 어르신들의 안전 보행 교육, 또 안전 운전 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한국 노인 종합복지관 협회에 현대자동차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들이.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춘호 교수님 오셨는데 직접 복지관들 또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교육도
보행교육, 안전교육 수시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왕왕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뭐 보행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운전자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양쪽에 서서 다 교육을 해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복지관에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주변, 집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차를 가지고 특히 저희 복지관은 도립 노인복지관이거든요. 전라북도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이제 전주에 10개 지금 분관까지 하면 10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노인복지관들은 전주시 거주자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도립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완주, 특히 완주는 복지관이 없어요. 노인복지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시는 이제 실리 뭐 이런 상관 쪽이 또 가깝잖아요. 전주하고. 근데 임실도 2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데 오시죠, 어르신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고령운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나고 하니까 이거 문제 있다 하고 이런 얘기가 자꾸 사회적으로 나오면 좀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불편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나는 건강한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실수한 사람이 소수인데 그거를 어르신들 전체로 싸잡아서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런 분도 있고 아니다. 나이 들면 반납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팽팽하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천천히 더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주류를 이룰 것 같은데 먼저 고령 운전자의 그 교통사고 좀 실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화면을 함께 좀 같이 보실까요?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전 연령대의 교통사고는 2.9% 줄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만을 놓고 따지면 48%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고령 운전자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그 비율을 보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런 이제 통계들이 있는데요. 김필슬 교수님 그리고 이춘호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은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저 통계를 보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베테랑 운전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 미숙이 많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고령 운전자는 실질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공간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게 속도가 좀 떨어지면서 실제로 운전하는 행태를 보면은 차로 변경을 핸들을 자주 흔든다든지 또는 우회전 좌회전할 때 중앙차선을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젊을 때 운전 감각이 계속 나는 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시험적으로 또는 실제 통해서 주변에서 보면서 내 능력이 떨어졌다는 걸 본인이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또 인지 방법 또 본인의 어떤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자진 반납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광숙 부장님께서도 뭐 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럴까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데 우리 김필수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건 물론 개인의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약간의 좀 착각 같은 오류일 경우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틀리다는 것이 뭐냐면은 65 하면은 고령자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60 먹어서 회갑 잔치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심신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65세 이상으로 이 고령으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사고도 내지만 선진국에서는 70세 이상으로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70세 이상이 절대적으로 많고요.
또 국내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모든 시스템을 65세에서 70세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심신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올려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도 법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운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의할 때 그 연령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춘호 교수님께서도 고령운전과 관련해서 그 교통사고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10년간 그 교통사고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우선 전체 운전자의 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발생 건수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평균적으로 한 10.8% 정도, 그 다음에 사망자는 4.4%씩 꾸준하게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고령운전자들의 그 사고 특성을 보니까 대부분 단독사고가 많습니다. 의외로 이제 차례차 사고도 많고요. 그 연령별로 제가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그 65세 이상이 그 사망 점유율이 22.3% 정도인데 전체 사망자의 그 중에 좀 높은 그 연령대가 70대입니다. 그 중에 70대가 한 10.6%. 그 다음에 이제 60대 8.1%. 다음으로 이제 80대가 한 3.5%.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제 고령운전자의 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 다각적인 관심을 좀 보여야 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그 단독 사고가 많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밀한 어떤 분석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고령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다른 행태를 보인다거나 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제 노쇠화되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단독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에 그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서 이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 그 효도 선물로 드리는 그 스마트폰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 중에 뭐 스마트폰을 조작한다든지 이러다가 사고가 나기도 순간적으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이 울리면 다음에 정지를 해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만지작거린다거나 그러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엉망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생 조합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고령운전자의 통계적으로 보면 고령운전자가 될수록 사고가 좀 많아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연령은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반론은 없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업계를 보면 그 조합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60대에는 무슨 얘기로 양로당도 못 간다. 어떻게 60대가 고령운전자로 들어가냐. 그래서 60대를 고령운전자로 잡지 말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70대 이상을 잡아야 고령운전자가 되지 않나. 그런 걸 조합원의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유지 검사를 70대까지는 65세에서는 70세까지는 매년 3년으로 취하고 70대 이상은 1년으로 했습니다. 근데 60대는 이거는 고령이라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격유지 검사는 필요 없다고 우리 업계는 주장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70대에서는 자격유지를 75세 이상, 75세에서부터는 자격유지를 매년 받아야 하고 75세 미만은 자격유지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자들은 지금 사고가 3주 이상 나면은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자가용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자가용이 높지 않습니까? 자가용들은 사고 내도 이런 자격유지라는 검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자들, 명세업자가 하는 일을 갖다가 그냥 60세로 고령을 묶어가지고 65세부터 매년 3년 동안을 받고 70대부터 이상은 1년에 매년 받는 걸로 규제를 한다면은 아주 우리 업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한 번 더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택시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격 유지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연령대별 고령운전자에서도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연령대별 교통사고 증가율을 나타낸 겁니다. 저거 보면 60대
60대, 또 70대, 80대가 나와 있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저걸 놓고 보자면 일단 뭐 저 통계만 놓고 보면 김필수 교수님, 네. 운전이 나이가 좀 더 드실수록 더 위험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단정될까요? 이 단편적이긴 하더라도 실제로 해외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더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사고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실제로 이 본인이 사고 내고 본인이 어떻게 사고 난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이 고령자에 대한 부분들은 과연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하고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예. 그게 좀 안 돼 있다는 거.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운전자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주변 가족이 좀 챙겨줘야 돼요. 운전하는 방법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진다든지 할 때는 가족이 설득을 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되면은 반납 자체에 대해서 좀 반발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시각을 팽배할 수밖에 없어서 예. 우리나라도 반납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가장 먼저 한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마음 자세가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주는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 초반부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상당수의 또 고령 운전 되신 분들은 나는 별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가용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이제 단축을 했는데, 그때 반드시 이제 교통안전 교육을 2시간 의무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작 능력이나 이런 걸 실험하기 위해서 선별검사나 기초검사를 통해서 걸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운전하는 분들이 갈수록 연령이 높아가면서 핸들을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신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이제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그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연세가 드시면서도 도전을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앞으로 그런 어떤 적정 연령이 되면 그 대중교통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회적 관심과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 통계를 보니까 최근 통계죠.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90세 이상인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통계 보고 놀랐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75세 이상 되면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운동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주고 있는데 이 75 넘은 이런 고령 분들이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분들이 1년에 3,000명이 넘습니다. 반납이 아니라 생애 오히려. 처음으로 면허를 따는 분이 3,000명, 보통 2,900명, 3,000명 좀 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새로 시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이거는 꼭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고령화 될수록 일자리를 찾고자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운송에 관련된 분들은 기본적인 요건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이런 현상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 면허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아진다니까 생각이 좀 더 복잡해지는군요. 생각할 게 많습니다, 보니까.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일반 그 정년이 한 60세로 왔을 때 이런 직장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제 직장 근무하고 운송업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다수의 인원을 태울 수 있는 버스를 운전한다거나 그런 그 업종이 일부 있는데 그 다수의 승객이라는 게 단순히 뭐 10명, 20명이 아니고 많은 인원도 승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년이 돼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운송업에 뛰어드는 그런 모순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령 운전을 왜 위험한가를 잠깐 좀 짧게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좀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관련해서 저희가 역시 좀 화면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결정 실험을 한 겁니다. 판단 능력을 내리는데 25세 이하는 10.8초가 걸렸고 65세 이상은 15.78초가 걸렸다. 7, 9초군요. 5초 정도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보면 뭐 고령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서일 테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고령 운전자 그 스스로가 뭐 운전 능력이라든지 뭐 지각 능력, 순발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젊은 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화면에서 봤던 회전형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초보 운전자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구간입니다. 예. 아마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차로가 회전형 교차로가 4군데가 아니라 6군데로 돼 있는 경우는 더더욱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차로가 여러 개 있는데 회전을 하면서 자기 차로를 구분 못하는 경우는 꼭 고령이 아니라 젊은 층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 또 공간 감각까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가 회전형 교차로에서는 더더욱 혼동을 일으켜서 다른 차로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유만선 교육장님 혹시 저런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교수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지금 저는 아침에 나오면 아침에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근무하고 있으면은 이 교차로로 들어가 보면은요, 나 역시도 제대로 들어갔는데도 돌면서 예. 좌측 우측을 방향을 주시하다 보니까 차선을 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요즘에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얘기가 오늘 중간에 좀 간간히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만 면허 반납 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역시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거 보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그 건수를 나타낸 건데요.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아마 절대량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비율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농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조사 대상의 65세 이상 농민 95%가 면허 반납 않겠다 저렇게 설문 답습을 하셨습니다. 왜 안 하겠다는 거냐 이유 여쭙습니다. 예. 건강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일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하다.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 힘들다. 저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고령 운전에 대한 대책으로 지자체별로 가장 으뜸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약간의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혹시 우 부장님께서도 뭐 좀 노인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다. 갈리고 있죠. 갈리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건강의 문제가 많이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60세에서 90세라는 그 갭이 30년입니다. 예. 그래서 노인이라도 다 다르다는 노인이라도 거죠?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60대는 정말 건강하시고 아직은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또 본인 스스로도 노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어떤 판단을 하실 때 내가 이게 건강이 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고 또 노인의 정의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신의 통합 능력 자체가 감퇴되는 시기를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르신들 사이에서 좀 찬반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다, 이게 그러다 이거를 좀 얘기하기는 저희 이제 노인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르신들 입장을 대변을 못할 정도로 팽팽한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저렇게 자진해서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 그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국가 같은 데는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자진면허 반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면허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박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진 반납을 최대한 이끌어야 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교통카드라든지 상업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안경점이나 이런 것들을 할인한다든지 등등이 있지만은 좀 더 그걸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10만 원이라는 게 예산이 결국은 국민의 손에서 나온 세금이거든요.
이걸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반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런 한 가지 가수는 한계가 있어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를 도입을 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한다든지 또 출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지금은 교통 자진면허 반납 운동을 피우고 있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로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숙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 관건은 면허를 반납하는 대신에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권고제도인데요. 권고제도인데 그 자진 반납 제도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 본인 운전자 스스로가 그 면허를 내려놓으려 하는 그 어떤 그 배려, 또 가족들의 동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인센티브의 어떤 금액을 봐서는 쉽게 어렵게 획득한 면허를 반납할 정도의 매력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조례가 지금 있지만 장롱면허 정도 쉽게 말해서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고 운전하지 않은 분들이 어차피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진 반납에 응하고 있지 앞으로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런 부분에 좀 설득력을 우리가 모아서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더더욱이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도심지하고 농촌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통계 나온 거 보셨겠지만은 농촌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워낙 없기 때문에 수단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계망을 어떻게 만들어주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자가라든지 농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차가 없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수단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분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맞춤 전문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정책적인 배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인 곳과 농촌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맞춤형의 어떤 그런 뭐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건강 정보를 활용해서 그분들께 뭐 면허 반납을 좀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건강보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입증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 기간을 5년, 4년, 3년 이렇게 줄어드는 나라,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1년, 2년씩 좀 줄이고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을요. 근데 어떤 나라는 아예 이제 5년에서 3년을 줄인다든지. 근데 여기에서 인지검사, 특히 이제 치매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에 따라서 본인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검증한 부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뭐 예전에도 그런 통계가 있었죠. 국민 중에서 70세 이상의 이 치매에 대한 약간의 기능을 잃는 분들이 한 6%, 7%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은 거의 100% 하다 보니까 이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걸 걸러낼 수 있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올해부터 3년으로 줄였지만은 실제로 불합격된 분들을 2차, 3차 하면서 다시 합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면허를 박탈한 사람은 거의 뭐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거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의 어떤 의사소견서의 객관적인 시스템을 좀 입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씀은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어느 정도 소견서를 내면 그분들의 운전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도 이것도 설득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내 몸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인지 제고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 고령자가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일부 주에서는 아예 조건부 면허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는 진입을 못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도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이제 얼마만큼 객관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주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운전면허 반납하고 한 교통카드 혜택으로 한 10만 원 정도 지불한다면 거기 계신 분들은 응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이순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망설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 교통 운전을 할 때는 어떤 그 운전면허 취득하기까지가 들어간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힘들게 따가지고 10만 원을 주고 반납을 해라. 더군다나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 같은 지역은 진짜 필수이기도 하지만 이제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노인 사회 참여가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정말 일자리를 위한 그런 운전을 하시려고 운전면허를 따시는 분들이 실제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좀 10만 원이 적지 않나. 그러니까 꼭 10만 원을 뭐 주고 반납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제도적인 접근이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허라는 권리를 포기한 대신에 되돌아오는 것도 상당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노인 인권도 지금 굉장히 또 이렇게 요즘에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가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제 10여 년 전에 간소화 발표한 이래 우리나라가 운전면허 취득에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쉬운 시간이 넘었거든요. 근데 1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간소화해서 비용이 절약된 게 아니거든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 제도만 4분의 1, 5분의 1로 떨어지면서 저도 이제 자문을 해주면서 경찰청에다가 욕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기보다도 일종의 자격증 개념으로 딴다는 거거든요. 낮을수록 좋아하는 거죠. 근데 호주는 2년 걸리고 독일은 정식 면허에 3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론 11시간에서 13시간으로 2시간 늘었지만은 뭐 중국에서 매년 우리나라 와서 5천 명이 따갈 정도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고령 운전자분들이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진입 자체를 쉽게 해주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다른 선진국 같은 데 아예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공로상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주는 면허증이 살인면허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접근하는 방법, 진입하는 방법을 좀 막아주고 또 2시간 지금 안전교육 하고 있지만은 형식상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인지도 좀 떨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족이 우리 부모님의 어떤 인지나 이런 것들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높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떨어지는 것들. 즉 한 가지만 개선해서 되는 건 아니고 총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 감소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면허 애초에 신규로 취득할 때 장벽이라고 할까요? 문턱? 그래서 너무 지금 쉽게 낮춘 측면이 있는데 그거 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면허 반납 제도를 얘기했습니다만 그 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좀 나머지 시간에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고령 운전자의 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적성 검사 기간을 상당히 강화한 것, 그리고 안전 교육 받도록 한 것, 그 정도 지금 대책이 있고 사업자로 되시는 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 조점이 말씀해 주셨던 자격 유지 검사를 좀 강화한 것,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 정도 대책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 고령 운전자의 사고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자가용 운전자에 대한 그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교육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강화됐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지난 2016년부터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제 자격 유지 검사를 신규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시야각 검사, 그다음에 신호등 검사, 그다음에 이제 화살표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지 화살표 검사를 하고요. 도로 찾기 검사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가 이제 표지판 검사, 그다음에 6번째가 이제 그 추적 검사. 그래서 특히 추적 검사에는 승객이 탑승하고 하차가 마무리가 된 건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 검사라고 그래서 청각과 자극을 동시에 이제 검사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랄지 그 유상을 담보로 하는 그 사업용 운전자가 불의의 사고를 야기하면 다수의 승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서 한국교통안전국이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택시까지 업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검사 항목들은 또 강화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 기능이 제대로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대로 그 필터링 역할
문제가 있는 운전자를 잡아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의사 소견서, 의료증명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거를 띄워주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이 의견서 자체가 개인의 어떤 운전에 대한 것들을 모두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거를 발급하는데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조현병이라든지 뭐 치매가 확실하게 나온다든지 뭐 알츠하이머병이라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어떤 체계적인 이 서류에 대한 구비,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검증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지금 현재 한 뭐 8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실태를 보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과연 면허가 박탈된 분이 몇 분이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통계봤는데 거의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진 분들을 2차, 3차에서 구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반납할 거냐라고 또 본인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난 2월달 서울 강남에서 이 사고를 낸 96세의 운전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고령 운전자의 적성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성 검사가 유효한 거냐,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좀 논란이 됐었는데 분명히 그 부분은 좀 강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유만생 조합장님께서 자격유지 검사 계속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는 시간이 길거나 또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자격이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용들은 지금 생계 때문에 생계를 유지를 해서 지금 사업용 양수자가 그 퇴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과반수예요. 그러면 보통 제가 서류를 조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양도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들이 많아요. 생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고령을 60대부터 고령을 잡는다고 하고 자격유지 검사를 65세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겁나게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차를 양수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이걸 안 하면 또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양수를 하십시오. 해서 의뢰를 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이 고령화 시대가 예를 들어 우리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자격유지 검사예요. 65세에서부터 75세까지 그를 75세까지는 3년으로 잡았는데 그거를 단화해서 75세부터 3년으로 잡아주지 않느냐. 그거 지금 오늘 이번에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그 자격유지 검사를 보고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줄이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다 합격 적합을 다 받아갖고 옵니다. 근데 꼭 이걸 그 나이 제한을 65세부터 묶는다는 것은 우리 조합에서는 참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그 마음에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 심리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갈 길이 막막하다 이거죠. 그 연령 상한은 높이되 그 높인 조건에서는 다시 굉장히 그 검사를 강하게 하는 거. 이거 정도는 조건이 그렇죠. 맞습니까? 그 나이는 연령제로 봐서는 사고율이 높다 그러면 강화는 시키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모범 운전자가 있어요. 80자가 되고 70대가 넘어도 사고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도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근데 왜 그것이 그 효율성이 있겠는가? 뭐 때문에 받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분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200몇 킬로씩 운전해도 지금 80대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70 이상이 넘은 분도 사고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받을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그 고령화 시대이지만은 아마 우리 그 사업자들은 연령대를 좀 높여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많죠. 아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그 조건부 면허제도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잠깐 얘기를 꺼낸 적이 있긴 하던데요. 조건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이 면허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환경적인 조건이 변했다는 거고 본인의 몸의 상태가 변했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령화 됐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또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측 후방에 지나가는 물체 인지가 상당히 좀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사고 나는 거 보면은
옆에서 등장하는 사람이라든지 갑자기 나는 차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야밤, 심야 같은 데는 더더욱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른 고속도로라든지 네, 그다음에 심야라든지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미국이나 일부 주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좀 우리도 좀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나라가 상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좀 몸에 배어 있거든요. 앞뒤차의 간격 넓고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수십 년 운전하다가 고령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운전, 전체적인 운전 방법도 바뀌어야 되지만은 동시에 이런 조건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 가장 강조해야 되는 것이 역시 대중교통 수단을 운전하시는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운전도 지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은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명의 목숨이 그 한 운전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화 추세로 가면서 수십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리 강화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초점을 잘 맞춰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린다면은 요새 첨단 장치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새 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의무 탑재를 해서 졸음운전을 방지한다든지 또 운전자가 뭐 판단 능력이나 기기 조작이 떨어졌을 때 차에 있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제어를 해서 좀 속도를 줄인다든지 핸들을 꺾어준다든지 이런 장치가 좀 거의 개발되고 탑재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능동식 안전장치가 좀 많이 탑재가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도 동시에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은 차 자체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이런 것도 의무화를 통해서 특히 대중교통수단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정보통신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할 때 뭐 장소에 제한을 둔다든지 시간을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동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대중교통 수단을 모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특별히 좀 작용구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 대책과 관련해서 혹시 좀 추가적으로 더 부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특히 이제 자가용에 비해서 사업용 쪽에 사고가 높습니다. 비중이. 저희 통계를 보면 4.8배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영업을 목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가용보다는 훨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운전자 자신이 자기관리를 좀 똑바로 잘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사업용이든 자가용이든 그 연세 높으신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의 조사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이제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도 이제 드러나지만 뇌전 환자나 또 조현병 환자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도로를 지금 계속 운행하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가 특히 사회적으로 또 가족 또 본인 스스로가 자유관리를 좀 충분히 해서 고령 운전자의 이 운전 문제가 사고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 부분 이 얘기 좀 다루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 운전자를 좀 배려하는 교통 문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자료를 뒤져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도로 교통판의 크기를 글자 크기를 크게 해준다든지 뭐 LED 조명을 밝게 해준다든지 등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그런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해두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미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초보 운전자들 초보 운전이라고 많이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의무화됐지만 6개월 의무화인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이쁘게 붙인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고령자 운전 스티커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70세 이상인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지만은 안 붙이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붙여도 실제로 이 주변에서 양보하느냐, 양보 문화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상급 문화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교통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아까 운전면허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20년, 30년 배우면서 배려에 대한 것들을 배워서 성인이 돼서 운전하면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교육을 한 번도 거의 받지 않다가 그 짧은 운전면허를 통해서 면허를 취득하고
또 상급 운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고령 운전자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배려를 한다는 한 템포 느린 것도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변에서 나와 있는 장치 중에서 내가 인지 능력이 얼마큼 될까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비용을 내고 병원에서 가서 인지 능력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쉽게 인지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개발을 또 해야 되고요. 또 가족이 얼마만큼 배려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태를 면밀히 좀 봐서 운전을 하면 안 되시겠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부터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고령자 운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옆에 붙어 있는 가족의 설득과 이 항상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노력. 이것이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만생 조합장님은 뭐 평소에 운전 많이 하시니까요. 좀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고령 운전자 지금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격유지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가용 같은지 비사업자들은 그 자격유지 검사가 없고 그 사고를 내도 지금 교육 받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도. 근데 그것이 고령운전자를 취한다 그러면 사업용 같이 자격유지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검사를 해서 높여서 또 연령대가 높여서 거기에서 자격이 미달리면은 자동으로 면허를 만나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자격 기준을 좀 강화하자. 자격 유지를 강화하자. 근데 사업용만 유별나게 생계에 달렸는데 사업용만 한다면 우리는 맞지 않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광숙 부장님 어떻습니까? 고령 운전자를 위한 배려 어떤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스티커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배부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이제 효 문화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운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 노인이 운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저기 여자가 운전하고 있네 이런 이제 비하 발언을 하듯이 그럴 게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이제 운전 교육 부분에 있어서부터 어르신을 배려하는 그런 운전도 중요하고 또 그 저희가 이제 그 명암이나 이런 거에도 저희도 지금 운동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이제 표지판이 사실 잘 젊은 사람도 잘 안 보일 때도 많아요. 글씨도 특히. 그래서 그런 표지판 부분을 우리 이제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세요. 좀 크게 좀 써놓으면 좋겠다. 글씨가 안 왜냐면 노인 체험을 저희가 하다 보면 정말 흐릿하고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지 능력 물론 이제 따라가지만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글씨 이렇게 이렇게 표지판에도 좀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양보 운전을 하면서 좀 서로를 배려하다 보면 또 고령 운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춘호 교수님도 말씀 들어볼까요?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르신 운전 중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형태 표식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나 노인이야. 그렇게 이제 오히려 상대방이 보여주는 격이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나이 들고 이런 그 고령 운전자라는 거를 남에게 보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운동은 이제 다소 정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그 이수증을 가지고 좀 표식을 좀 독특하게 뭐 옐로우색이든 레드색이든 표식을 멀리서 봐도 저 차는 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은 이수한 그런 분들이 운전한 차구나. 이러한 그 좀 표식. 그래서 자신도 당당하고 그 상대방 운전하는 주변 운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을 좀 도입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문화도 같이 좀 성숙돼 가야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과 말씀이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말씀 한 30초씩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생 조합장님께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고령화 시대가 돼서 우리 업계에서는 뭐 달리 뭐 고령화를 그 법규화는 제한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완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사업자 생계에서 갖고 가는 건데 왜 이것만 왜 사업자만 유별나게 그걸 규제하는지 예. 거기에 불만을 얻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연령대를 75세로 연장해서 꼭 이건 있어야 합니다. 예. 있어야 하는데 연령대를 좀 높여줘서 예. 그 사업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광숙 부장님? 예.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우리 문화가 서로 양보하는 예. 문화가 좀 정착이 되면 교통사고도 줄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예.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문화, 그 문화도 우리 서로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이춘호 교수님? 그 고령 운전자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이제 굉장히 그 화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서로 관심을 갖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필요하다. 특히 재미있는 얘기지만 그 누구도 한 번은 반드시 고령 운전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 예. 필수 과정으로. 예.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 관심으로 앞으로 나 자신의 얘기다 이 얘기가 그런 관심으로 좀 고령 운전자를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필수 교수님? 예. 저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개선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뭐 배려나 양보에 대한 것들도 체계적으로 좀 배워서 좀 어떤 고령자 운전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필요하겠고 또 인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 가족이라든지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또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진 반납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또 첨단 장치를 넣어서 좀 더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적성검사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걸러내는 제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일단 가장 고민되는 것은 이 고령자 취업 중에서 이 운송일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 양면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어떤 제도를 우리 모델로 정착시켜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산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령 운전. 그 위험은 분명히 좀 줄이되 또 권리는 또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 사이에서 적정한 접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